우리 집의 거실은 늘 옅은 커피향과 함께 평온함이 감돌았다. 결혼 3년 차,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나 갈등 같은 것은 우리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꼼꼼한 성격 탓에 결혼 초기부터 집안의 모든 경제 활동을 내가 직접 관리하기로 자처했다. 가계부를 쓰는 일은 나에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읽어가는 미래를 한 장 한 장 기록하는 정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여보, 이번 달은 전기세가 조금 덜 나왔어. 당신이 요즘 퇴근하고 오면 바로 불 끄고 다니는 습관 덕분인가 봐. 소파에 기대어 잡지를 읽던 아내가 꺄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대범하고 털털한 성격은 내 꼼꼼함을 보완해주기에 충분했다. 밖에서는 야무지게 일을 처리하고 집에서는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아내를 보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 들곤 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면 나는 습관처럼 식탁 한 구석에 놓인 가계부 노트를 펼쳤다. 펜 끝으로 잉크를 묻혀 지난 하루의 지출을 적어내려가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적인 순간이었다. 마트 식료품비 32,000원, 관리비 자동이체, 나의 출근길 커피값 4,500원, 나열되는 숫자들은 우리 부부의 성실한 하루를 증명하는 지표들이었다. 나는 이런 소박한 기록들이 쌓여 우리의 노후가 되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콧노래 소리가 거실의 고요를 기분 좋게 채웠다. 나는 펜을 들고 지난달 지출 내역을 최종 점검하기 시작했다. 통장 내역과 가계부를 대조하며 꼼꼼히 숫자를 맞춰가던 중 이상하게 낯익은 상호명이 눈에 들어왔다. 르시엘.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곳은 3년 전 내가 아내에게 평생을 약속하며 프로포즈를 했던 레스토랑이었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 기념일이 아니면 좀처럼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적혀 있지? 그것도 딱 15일마다. 이번 달 15일, 그리고 지난달 15일, 그 전달 15일에도 날짜를 확인하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들은 내가 야근을 하거나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날들과 정확히 겹쳤다. 아내가 왜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달 거액을 결제했단 말인가. 여보, 이거 뭐야?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간 의문은 허공에 흩어졌다. 욕실 문이 열리고 개운한 얼굴로 수건을 머리에 감싸며 아내가 걸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내 눈은 오직 가계부 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르시엘의 결제 내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들 너머로 내가 절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뻔뻔할 정도로 규칙적인 날짜들이 우리 부부의 3년을 조각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꼼꼼하게 기록된 엑셀 파일을 보며 이번 달 식비가 조금 초과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는 항상 내게 당신은 참 꼼꼼해서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거겠지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떠올리니 다시금 마음이 평온해졌다. 오늘 저녁도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다. 평소라면 의심 한번 하지 않았을 시간이다. 아내는 사람을 좋아했고 결혼 전부터 알던 대학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숨구멍 같은 것이었으니까. 그래, 다들 각자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다. 우리 결혼식 때 맨 앞줄에 앉아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덕담을 건넸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웬일이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잘 지내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요즘 뭐하고 사나 싶어서 말이야. 선배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끈적거렸다.
안부를 묻는 말 뒤에 이어지는 대화들이 묘하게 거슬렸다. 그는 내게 아내의 안부를 묻는 대신 우리 집 인테리어는 어떠냐? 요새 주말마다 집에만 있느냐? 아내랑은 사이가 좋냐는 식으로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평소라면 선배의 오지랖이라고 웃어 넘겼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그는 마치 내가 지금 당장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굴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불쾌한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가 말한 모임 장소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다. 예약 확인차 아내에게 연락하려다 문득 멈칫했다. 아내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레스토랑의 이름이 기억났다. 내 안의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당에 전화를 걸었다. 예약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말에 상담원은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객님, 금일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아내의 이름을 댔다. 상담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아, 네. 아내분 성함으로 예약된 건 맞습니다. 아, 그런데 고객님, 예약 변경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좌석으로 방문해 주셨거든요. 항상 동행하시는 남성분과 말이에요. 내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 네. 제 친구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 친구 인상착의가 좀 독특해서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워낙 자주 오셔서 기억하죠. 굉장히 건장하고 선이 굵으신 분이시잖아요. 특히 한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이 인상적이어서 기억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한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 우리 결혼식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던 선배의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빠져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배와 아내, 내 아내와 내 결혼식을 축복했던 그 선배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다. 텅 빈 거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내 가계부 속의 평화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진 4월이었다. 일상에 스며든 작은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배는 마치 우리 부부의 일상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뜬금없이 연락해왔다. 오늘 자네 아내 분위기 좋은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데?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벌써 누군가를 만난 건지 모르겠네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가 보내오는 힌트들은 묘하게 구체적이었다. 아내가 자주 가는 카페, 즐겨 입는 스카프 색깔, 심지어는 나에게는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의 행적까지. 나는 가계부를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펜을 멈추곤 했다. 평소 꼼꼼하게 지출 내역을 기록하며 우리 부부의 미래를 설계하던 습관이 이제는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는 불안한 기록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내 품에 안기며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선배가 던지는 한마디는 그 따스함을 차갑게 식히기에 충분했다. 남편이라는 자리가 가끔은 참 외롭지?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굴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선배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게 들렸다. 그는 마치 친절한 조언자라도 된 양 나에게 의심의 씨앗을 깊숙이 심고 있었다. 내 안의 믿음은 선배가 흔들 때마다 조금씩 삐걱거렸다.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예전에는 내가 알뜰하게 아끼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무심하게 넘기던 그녀가 이제는 내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영수증을 숨기기도 했다.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선배의 그 뻔뻔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는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나에게 경고하는 척하면서 실은 비웃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내 가정을, 나의 아내를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퇴근길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없었지만 메시지 알림은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찰나의 망설임 끝에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 속에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문장이 떠 있었다. 오늘 일은 완벽했어. 나중에 오해받기 싫으니까 우리 통화 기록이랑 메시지 전부 다 깔끔하게 지워놔. 그 사람이 알아차리면 곤란하잖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아내의 비밀이 적힌 글자들은 선배의 목소리와 겹쳐져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할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뒤엎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선배와 아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마주한 순간 우리 부부의 평온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태블릿 PC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었다. 평소라면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절대 손대지 않았을 물건이지만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묵직한 불길함은 결국 나를 그 앞에 앉히고 말았다. 아내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우리 부부의 시작점이었던 그 숫자 4자리를 입력하자 화면이 순식간에 열렸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꼼꼼한 성격 탓에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며 10원 단위까지 체크해온 나였지만 아내의 개인 계좌는 그동안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화면에 나열된 거래 내역을 훑어내려가던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투자 자문 비용 컨설팅 수수료, 명목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수취인 계좌번호는 익숙했다. 얼마 전 우리 집을 드나들며 너스레를 떨던 아내의 대학 선배라는 그 사람의 계좌였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단순한 자문료라고 하기엔 너무도 거액이었고 무엇보다 날짜가 기가 막혔다. 우리가 저축을 더 늘리자며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던 바로 그날, 아내는 그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내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 치밀한 자산 침탈의 과정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달 아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던 말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 투자의 끝이 나의 파멸과 저들의 안락함이라니. 단순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는지,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가정이 저들에게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는지 명확해졌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다. 더는 어리숙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칼자루를 쥐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사무실로 그 선배를 불렀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관련 의논이 있었지만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전히 특유의 뻔뻔하고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와 마주 앉았다. 그는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농담을 던졌다.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가? 요즘 아내랑은 좀 어때? 부부 사이가 돈독해야 사업도 잘 되는 법인데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아내라는 단어가 너무도 역겨웠다. 나는 대꾸 대신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그는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외투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때였다. 그가 담배를 꺼내려 주머니를 뒤집는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바닥으로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것은 흔한 라이터가 아니었다. 내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각인이 새겨진 명품 라이터였다. 분명히 어제 아내의 파우치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가 황급히 바닥에 물건을 주우려 했지만 내 눈은 이미 그 라이터 옆면에 새겨진 선명한 아내의 이니셜을 읽어버린 뒤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서둘러 집어 주머니에 넣으며 헛웃음을 쳤다. 어이쿠, 미안하네.
이거? 이거 길에서 주운 건데. 원래 남의 물건엔 관심 없어서 말이야. 나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진짜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속이려 드는 저 천박한 거짓말이 공기 중에 비릿하게 흩어졌다. 나는 그가 바닥을 짚고 있는 손과 그의 떨리는 입가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은 필요 없었다. 카페 안은 묘하게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진동하는 원두 향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앉은 선배의 얼굴은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분 나쁠 정도로 태연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손에 쥔 가계부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이미 내 안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아내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과 그 명목이 적힌 거래 내역들을 그의 앞 탁자 위로 밀어넣었다. 이게 다 뭡니까, 선배님? 투자 컨설팅 비용치고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선배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마치 철없는 동생의 투정을 들어주겠다는 듯한 가소로운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내 가계부를 훑고 지나갔고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야, 너 아직도 이런 걸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우리 사이에 이런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가계부니 뭐니 하면서 숫자 노름하는 게 이제는 아예 병적인 수준이네. 그의 말투는 능구렁이처럼 매끄러웠다. 나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은 그저 차가운 뱀의 눈처럼 번들거렸다. 요즘 너 많이 힘들어 보였어. 회사 일도 그렇고 집에 오면 맨날 숫자랑 씨름하고 있잖아. 아내가 걱정이 태산이더라. 네가 이런 식으로 망상에 사로잡혀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게 전조 증상이라고 했어.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피해 망상. 너 지금 진짜 치료가 필요해 보여.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나는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지만 주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마치 보호자라도 된 양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써온 가계부 기록을 비웃으며 내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웠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할수록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선배의 차분한 목소리는 더욱 설득력을 얻어갔다. 나는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는 내가 이럴 줄 알고 모든 상황을 설계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카페 유리문을 열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내였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와 이 추악한 상황을 끝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짐승을 보듯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 가계부를 집어들어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여보, 당신 대체 왜 그래? 선배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수화기를 귀에 대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어요. 남편 상태가 이상해요. 지금 선배님한테도 행패를 부리고 있고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완벽하게 한통속이었다. 그리고 나만이 그 덫에 걸린 유일한 희생양이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내게 지울 수 없는 모멸감을 남겼다. 선배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내 정신 상태를 운운하며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 뻔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취를 나는 분명히 맡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지난 몇 년간 꼼꼼히 기록해온 숫자들이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처럼 내 일상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내와 선배의 관계를 단순한 불륜으로 치부했던 것은 나의 오만이었다. 나는 사설 탐정의 조력을 빌리는 대신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숫자를 파헤치기로 했다. 선배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 번호와 그가 과거 운영했다던 유령 법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모니터 앞에 앉아 금융 정보를 대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인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용불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나는 단순히 눈엣가시 같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을 가로챌 수 있는 최적의 타깃이었던 것이다. 선배가 아내에게 접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에게 대박 수익을 보장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던졌고 아내는 그 대범한 성격 탓에 앞뒤 재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쏟아붓고 있었다. 선배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는 아내를 앞세워 대출까지 받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 소중한 가계부의 빈틈이 곧 그들이 내 집을 갉아먹는 통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선배가 자주 드나든다는 식당의 외부 서버에 접속했다. 불법적인 경로였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런 도덕적 잣대는 의미가 없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식당 내부의 모습이 펼쳐졌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 선배는 여전히 능청스러운 얼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의 대범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가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다. 아내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을 확대했다. 아내의 손끝에서 선배에게로 넘어간 것은 단순한 현금 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내가 죽어라 아껴서 지켜온 우리 집의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였다. 아내가 주저없이 그 서류에 찍은 인감도장. 그 장면을 지켜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가 제 손으로 우리 집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선배는 그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아내는 마치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해 나는 당장 그 식당으로 달려가야만 했다. 그날 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아내였다. 그 옆에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앉아있는 선배가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주 가련한 피해자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아내는 대답 대신 내 앞으로 사진 몇 장을 툭 던졌다. 사진 속에는 내가 낯선 여자와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다. 전날 나는 분명 야근을 하고 있었고, 저 사진 속 남자는 교묘하게 뒷모습만 나온 나와 체격이 비슷한 누군가였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내가 파렴치한 외도남으로 낙인 찍혀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가계부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당황해서 사진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이거 다 조작이야. 나는 누구랑도 만난 적 없어. 이 사진 다 가짜라고.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혀를 쯧쯧하며 끼어들었다. 그는 아주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후배님,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아직도 발뺌이야?
사실 저번부터 내가 후배님 와이프를 걱정해서 말해주려고 했거든. 후배님이 딴 여자 만나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증거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 이상은 묵인할 수가 없네. 뻔뻔함의 극치였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였다. 아내는 그 손길에 위로를 받는 듯 나를 보며 더욱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내가 그동안 꼼꼼히 모아둔 모든 자산이 아내의 몫으로, 아니 사실상 선배의 몫으로 돌아가게끔 계산되어 있었다. 서명해. 그리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 내가 지켜오려 했던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 사기꾼의 한마디에 의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나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입을 열어 변명하려 할 때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몰아세웠고, 선배는 그 뒤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에 더 머물러봤자 나에게 남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모욕뿐이었다. 짐을 대충 챙겨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는 이미 선배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참함이 온몸을 감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꼼꼼히 기록하던 가계부의 숫자들. 그 숫자만큼이나 내 인생의 빈틈을 파고든 저 뱀 같은 인간의 계략을 나는 왜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선배였다. 그는 어느새 문까지 따라와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던 차갑고 잔인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는 마치 아주 오래된 비밀을 고백하듯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사실 말이야, 이 모든 건 자네가 결혼식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였거든. 이제야 비로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군. 드디어 디데이가 밝았다. 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마지막으로 식사하며 정리하자. 아내는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만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조건이라면 상관없다는 듯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 자리에는 나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선배도 초대했다. 내 복수극의 정점을 찍을 완벽한 무대였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선배는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라도 되는 양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들 앞에서 나를 가엾다는 듯 쳐다보며 후배가 요즘 좀 많이 예민해서요. 제가 잘 다독여 보겠습니다.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식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다 뭐야? 당장 이혼 서류나 내놓지 않고 왜 이런 걸 꺼내? 나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꼼꼼히 기록해온 가계부의 데이터와 그와 대조되는 선배의 개인 채무 내역, 그리고 그가 도박장에서 쏟아부은 자금의 흐름을 정리한 자료였다. 이건 그냥 이혼 서류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집에서 어디로, 누구의 손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한 기록입니다. 내 말에 선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턱 근처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그가 아내를 이용해 내 명의의 대출까지 어떻게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 돈이 고스란히 그의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는지 차분하게 읊어내려갔다.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아내는 당황한 듯 선배를 쳐다보며 진실을 요구했다. 선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까의 가식적인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채며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그게 다 너랑 좋아서 한 일이잖아. 너도 내 사정 다 알면서 돈 보내준 거 아니었어?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한층 더 독한 눈빛으로 아내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식탁에 앉아있던 나조차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서늘한 협박이었다. 너 지금 나 배신하는 거야? 내 애가 나한테 보낸 그 사진들, 그 영상들 지금 당장 인터넷에 다 뿌려버려? 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어봐. 이혼? 너랑 나랑 엮인 돈이 얼마인데 끝까지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야.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선배의 추악한 밑바닥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듯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제야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았다. 이제 쇼는 시작이었다. 식탁 위는 찬바람이 감돌았다. 양가 가족들의 침묵 속에 선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로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아내를 유혹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도박빚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이 어떻게 한 가정의 재산을 갉아먹고 아내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록이었다. 그가 뻔뻔하게 내뱉던 투자 조언들이 실은 그의 사채빚을 돌려막기 위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투자라며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를 향해 소리쳤다. 선배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미 증거는 그의 입보다 훨씬 강력했다. 가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싸늘한 비난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한때 우리 결혼을 축복했던 그 입으로 그는 우리 가정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나는 승리감이 아닌 지독한 허무함을 느꼈다. 이 모든 소란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진흙탕 싸움일 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다. 그 대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던 한 여인의 나약함만이 남아있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었고 우리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공은 나에게 넘어왔다. 이 추악한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미 경찰에 제출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아내의 손을 다시 잡을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가 나에게 건넸던 이혼 서류가 떠올랐다. 나를 의심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과연 이 배신과 상처를 덮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손에 들린 고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을 접수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인연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가족들은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배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엉망진창이 된 잔해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였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젖은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대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기만하며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지독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고 나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법적 절차를 밟아 그를 감옥으로 보내고 우리 사이를 깔끔하게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처를 안고 다시금 신뢰를 쌓아가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것인가?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엉망이 되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나는 묵직한 결심을 앞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과연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자격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 나의 결정이 향할 곳은 어디일까?